최근 덴버의 기상청은 공식 정부 게시물에서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할 말이 더 이상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날씨를 설명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전문 기상학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평원 지역은 현재 사하라 사막보다 더 건조합니다. 6개 주에서 30개의 적색 경보가 동시에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충분히 크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니뇨는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폭염, 기록을 깨는 이 기록적인 폭염, 계절을 건너뛰는 역사상 유례없는 더위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잠시만 더 지켜보세요. 이 이야기의 가장 최악인 부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구독하고 계속 따라오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위는 물러갈 것이고 경보도 해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이 다음 움직임을 취할 차례입니다. 제트 기류가 다시 잠기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 이 행진을 마치 조정 작업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장이 시작되면 이 채널이 가장 먼저 사실을 전하는 곳입니다. 과장 없이, 소음 없이, 그걸 위해 여기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3월에 무언가 이상이 있습니다. 날씨가 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이상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늦은 추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기상학자들이 말문이 막히고 화면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2026년 3월 말 미국 서부와 대평원 곳곳에서 나오는 기온 기록들은 이 달에 속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건 다음 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소 3월이면 덴버는 화씨 55도 정도에 머무르던 도시가 이번 3월에는 9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록이 조금 넘어선 수준이 아닙니다. 기록이 방 안을 가로질러 들고 나와 창밖으로 던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상 현상은 평균보다 2도 차이인 것이 아니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30도부터 35도까지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비유하자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달력을 보면 3월이라고 써 있고 코트는 아직 문 옆에 걸려 있으며 외부 공기는 6월 말처럼 느껴지고 뇌와 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기권은 무관심한 듯 보입니다. 이 현상을 특히 불안하게 만드는 점은 이 온도들이 단순히 3월의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서부와 로키 산맥 전역에서 보고되는 일부 수치는 4월과 5월의 기록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기권은 사실상 두 계절을 건너뛰고 여름과의 협상을 시작한 셈입니다. 덴버의 기상청은 며칠째 이 패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있는데 그 언어에서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게시물 중 한 줄은 저를 냉동시켰는데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지속되는 패턴에 대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다. 이는 정부 기상청이 사실상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상 위험을 대중에게 알리는 책임이 있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표현을 찾기 어렵다라고 느낄 때 이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기보단 규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급증이 아니며 일시적인 오후 변동도 아닙니다. 이는 확고히 자리 잡은 지속되는 며칠간의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으며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서부, 로키 산맥, 대평원 모두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겨울이 천천히 사그라지고 봄으로 넘어가야 할 대기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시기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하자면 3월은 대기권에서 전이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트 기류는 이동해야 하고 토양 수분은 일부 겨울 기역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온도는 태양의 각도와 계절의 냉기를 제한하는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들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거나 제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른 시기에 극단적인 더위와 극단적인 건조가 동시에 도래하는 것은 화재사, 수문학자, 기후과학자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직업적 관심을 넘어 지켜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기준선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 때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스템,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기록을 깨는 것과 완전히 부수는 것의 차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이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기상학자들이 매년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기록 경신 사건을 말할 때 그들은 보통 1도에서 3도까지의 차이로 언급하고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어떤 도시가 평소 72도의 최고조에 달하다가 75도를 기록하는 것, 이게 기록입니다. 기록이 남고 기록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일상은 계속됩니다. 인프라는 눈치채지 못하고 생태계는 적응하며 헤드라인은 화요일쯤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 기후 시스템이 하는 일의 정상적인 소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며 과학자들은 이를 이상 배포 이벤트, out of distribution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역사의 통계적 범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만든 예측 모델이 예상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번 폭염에서 목격되는 차이, 15도, 20도, 어떤 곳은 30도 이상 평균을 넘는 온도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래된 기록들을 완전히 다른 기후처럼 보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서부 전역과 대평원까지 수십 년 동안 기온을 기록해온 기상 관측소들이 몇몇 경우 50년, 60년, 심지어 70년 전에 세워진 기록을 뛰어넘거나 동등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그 기록들이 당시에는 이상하고 드문 현상이었던 3월에 일어나고 있다. 남서부 일부 지역은 3월에 섭씨 37.8도를 넘었다. 여름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기대하는 더위가 꽃이 피기 전에 이미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일이 아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기록 군집화 현상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기록이 깨지는 현상이다. 이는 중요한데 개별 기록들은 언제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관측소가 하루를 잘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며 통계적으로도 별거 아니다. 하지만 수백만 평방 마일에 걸친 수십 개의 관측소들이 모두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기상 잡음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건, 전체 시스템에 걸쳐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임을 의미한다. 이 현상이 걱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설령 당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인프라, 농업, 전력 시스템, 수자원 관리, 건물 규범, 긴급 대응 체계 모두가 과거의 표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깨지고 있는 기록들은 과거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더울 수 있나?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었고 그 최악의 경우들은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맞춰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개조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자들인 귀속성 과학자들은 아직 이 사건이 더 넓은 기후 추세와 연결될 수 있는지 분석 중이다. 데이터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동료 검증 과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 불확실성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싶다. 하지만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만약 현재의 기초 상태가 태평양에서 예상되는 추가 영향력 없이도 이 정도라면 그 증폭된 버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폭염이 이렇게 극단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그 구조는 매우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다. 원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기상학자들이 열돔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이 용어는 거의 포근하게 들리지만 그 메커니즘을 알면 상황이 달라진다. 열돔은 강한 고기압 고원대가 특정 지역에 정착하면서 생기는데 이 고기압은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고기압 시스템은 공기를 가라앉히게 하고 내려오는 공기는 압축되며 열이 발생한다. 마치 냄비의 뚜껑을 덮는 것과 비슷한데 냄비 크기는 미국 서부만 하며 뜨거움은 어디로도 빠져나갈 곳 없이 계속 쌓이기만 한다. 결국 이 지역은 위에서 구워지고 있으며 동시에 냉각 시스템과 차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열돔은 수동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상층 대기와 연결된 더 큰 현상인 로스비 파장 증폭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셰 로스비 파장은 제트 기류에 생기는 거대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파동으로 이 제트 기류는 대기 상층을 돌며 빠르게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다. 로스비 파장이 증폭되면 제트 기류는 정상적인 직선 흐름 대신 심하게 구부러지며 북쪽이나 남쪽으로 급격히 휘어져 큰 소용돌이 같은 저기압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공기 덩어리들이 원래 있던 곳이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서부를 가로지르는 제트 기류에는 극적인 북쪽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 돌기는 따뜻한 아열대 공기를 북쪽으로 흘러들게 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대기 냉기가 자연적 장벽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냉기는 사라지고 있다. 대신 따뜻한 공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중위도 시스템처럼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멈춰서 있다. 정체되어 있다. 매일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그 아래 땅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결국 열을 더욱 강하게 증폭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이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건조한 흙은 단순히 열을 흡수하는 것 이상을 한다. 열을 증폭시킨다. 봄철 정상 조건에서는 흙은 겨울 강수와 눈 녹은 물을 일부 저장하며 이 수분은 증발을 통해 자연 냉각 역할을 한다. 습한 땅은 열을 일부 대기로 돌려보내어 온도 상승을 완화시키지만 건조한 땅은 그렇지 않다. 태양 복사를 흡수하고 열로 방출할 뿐이다. 여기에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바람, 높은 고도에서 내려오며 더 따뜻해지는 현상까지 더해지면 이 시스템은 여러 피드백 루프를 통해 극단적인 기상 상태를 생성하고 강화한다. 과학자들이 계속 비교하는 사건은 2021년의 태평양 북서부 열도입니다. 이 재앙적 사건은 시애틀, 포틀랜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기 구조는 유사하지만 그 사건은 늦여름, 태양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3월에 일어나며 태양의 각도가 최대에 달하기도 전에 발생하는데 이는 패턴이 지속되거나 변화하거나 증폭될 경우 7월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지상 위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언가가 붕괴되고 있다. 현재의 온도만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전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 온도는 헤드라인 숫자일 뿐이며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충격적인 표정의 원천이다. 불이 난다고 해서 화재 관리자들과 농업 과학자들이 진심으로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바로 습도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의 완전하고 빠른 소실에 있습니다. 태평원의 일부 지역에서 습도 수준이 약 8%로 떨어졌습니다. 8. 참고로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조한 적대적 환경의 대표이지만 보통 습도는 약 25%입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기록되고 있는 습도는 사막보다 더 건조한 상태입니다. 공기는 단순히 건조한 것이 아니라 거의 폭력적일 정도로 수분을 증발시키며 흙과 식생, 살아있는 식물, 그리고 접하는 모든 것에서 수분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기술적 명칭은 증기압 차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기가 얼마나 목마른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공기가 실제로 함유하고 있는 수분과 이론적으로 특정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수분량 사이의 차이입니다. 더운 건조한 공기는 엄청난 증기압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기는 항상 수분을 갈망하며 농작물, 초지, 숲, 맨땅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자연 시스템이 이를 보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90도 이상의 온도와 8%의 습도를 결합하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땅을 적극적으로 말라가게 만들어 그 심각성을 과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조합은 과학자들이 플래시 가뭄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촉발했으며 이는 비교적 최근에야 주류 과학 용어로 자리 잡은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가뭄이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플래시 가뭄은 수일에서 수주 만에 극단적인 수분 고갈로 인해 급격히 발생합니다. 이때 흙 속의 수분은 어느 정도 보호와 완충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땅은 온도에 대한 마지막 자연 방어력을 잃게 됩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더욱 심화되어 산불 위험이 단순히 높아지는 것을 넘어 분류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농업적 측면도 있는데 이는 종종 화재 보도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태평원의 일부는 이미 성장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 밀이 심어졌고 일부 조기 작물은 휴면 상태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낮은 습도, 빠르게 소멸하는 흙 속 수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식물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기 전에, 수관이 형성되기 전에, 성숙한 작물의 자연적 회복력이 자리 잡기 전에 경제적 영향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온도와 건조함 수치들이 혼자서도 이미 경고 신호가 되고 있지만 이 조건들이 사실상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열어주는지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6개 주에서 30개 이상의 적색 경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적색 경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보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발령됩니다. 낮은 상대 습도, 강하고 지속적인 바람, 그리고 매우 건조한 지상 연료 상태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화재 위험이 높아지며 2가지가 결합되면 급속 점화 환경이라고 하는 화재 행동 분석가들의 용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한 지역 전체에 퍼지는 경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넓은 지역에서 작은 불이 몇 분 만에 커지고 큰 불이 치명적인 화재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대규모 지역에 존재하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3월 상황이 이렇게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재 시즌은 여름이 되어야 시작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말이 거의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실제 운영적 현실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화재 관련 기관들은 예산을 책정하고 장비를 배치하며 상호 지원 협약을 조율하고 인력을 늘리기 위해 계절별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이 일정은 수십 년간의 역사적 화재 행동을 바탕으로 정제된 것이며 3월은 화재 시즌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땅 위의 연료, 휴면 상태인 풀, 작년에 죽은 식물, 겨울 동안 쌓인 건조 유기물들은 아직 겨울 강수로 일부 습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점화 준비 상태는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점화 준비 상태입니다. 30마일에서 40마일의 돌풍이 잔디밭을 스치며 습도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아직 푸르게 녹지 않은 겨울 풀들은 쌓아둔 종이처럼 표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화재 행동은 여름과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화재는 예상보다 빠르게 퍼지고 바람에 따라 방향을 바꾸며 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일찍 화재 시즌이 시작되는 경향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연구자들은 수년간 위험 조건의 시작일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극단적인 조기 발생은 각각 다른 문제이며 대응 방식도 다릅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만 이런 극단적 조기 현상은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원과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기 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이 당연히 다가올 화재에 쏠려 있는 동안 더 높은 고도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더 조용하지만 잠재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로키 산맥 높은 곳에서는 겨울 내내 쌓인 것이 며칠 만에 사라지고 있다. 눈덮임, 이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본질적으로 느리게 방출되는 수자원 저장 시스템이다. 산들은 겨울철 동안 눈을 쌓아 강수량을 고도에 고정시키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봄과 초여름에 점차적으로 방출한다. 이 느린 방출은 강에 물을 공급하고 저수지를 보충하며 농작물의 관계수로 활용되고 미국 서부 전역 수천만 명의 식수원 역할을 한다. 눈덮임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프라이며 한 지역 전체의 수자원 경제의 기초이다. 그런데 지금 그 눈덮임이 몇 주 후에야 도달할 예정이던 속도로 녹고 있다.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여러 주에 걸쳐 서서히 녹을 때에는 농사철 시작과 하류 저수지의 점진적인 충전을 맞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 물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간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더운 기후로 인해 눈이 급격히 녹으면 그 타이밍이 동시에 두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물이 너무 일찍 도착하여 저수지가 충분히 낮아지기 전에 강 시스템을 통해 흐르게 되면 화재 위험이 전혀 없는 하류 지역에서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건조한 여름철에 수요가 정점에 달할 때 그동안 저장된 눈덮임이 본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업적 측면만 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부의 관계 시스템은 특정한 수자원 공급 시기에 맞춰 조정되어 있다. 농부들은 예상되는 물 공급에 맞춰 심기 일정을 계획한다. 공급 곡선이 급격히 변하면 물이 쏟아지듯 한 번에 몰려오는 일시적 현상으로 인해 계획이 무너진다.
이로 인해 연간 총량은 충분하지만 계절별 배분이 너무 불규칙해져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실상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눈 녹는 날짜가 빨라지는 추세는 서부 기후 데이터에서 가장 뚜렷하고 일관되게 관찰되는 신호 중 하나이다. 여러 산맥마다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일관적이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올해의 눈 녹는 시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역사적 평균에서 벗어난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내어 향후 전망을 재구성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문학 부서에서는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상에서는 측정하기 어렵고 목격하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연은 예보를 읽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영향을 받은 지역 전반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더위는 더위가 하는 일을 했다. 식물과 동물들에게 수천 년 동안 진화해온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시킨 것이다. 따뜻한 기온은 봄이 왔고 성장, 번식, 활동을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나무들은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일부 풀들은 휴면 상태를 깨고 있다. 낮은 고도의 야생화들도 예상보다 일찍 피어난다. 곤충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해에는 이것이 아름다울 일이다. 이것이 바로 봄이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한다. 단지 3월이거나 이렇게 빨리 온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은 거짓 봄이라고 불리며 겨울의 마지막 강한 추위가 지나기 전에 이른 따뜻한 기간이 생물학적 봄 반응을 유발하는 특정 생태계 함정을 의미한다. 휴면 상태를 깨고 새 성장을 시작한 식물들은 특히 취약하다. 이 새 연약한 조직은 거의 냉기 저항력이 없다. 거짓 봄 이후 한 번의 영하 1기 후 밤이 지나면 수주 동안의 생물학적 투자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 따뜻한 상태에서 형성된 세포는 본래 동상에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영향을 받은 지역의 과수원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에 노출되어 있고 4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 위험이 커진다. 생태계에 대한 우려는 개별 식물 종을 넘어선다. 생물학자들이 부르는 페놀로지, 즉 생물학적 사건의 시기 조절은 동기화된 시스템이다. 꽃은 수분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피고 애벌레는 새끼를 키우는 새들이 둥지를 틀 때 나온다. 이동하는 새들은 먹이원이 풍부한 시기에 도착한다. 이 모든 시간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공진화되어 일정 범위 내에서 상호 의존성을 형성한다. 이 조건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 의존성은 깨지기 시작한다. 특히 수분자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토종벌 개체군, 군주나비를 포함한 여러 종은 출현 시기가 온도에만 반응하지 않는다. 낮 길이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폭염이 바꿀 수 없는 요소이다. 꽃이 3주 일찍 피면 그에 맞춰 출현하는 수분자가 반드시 있지는 않다. 꽃이 피면 아무것도 오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여러 종과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생태계 기능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 올해 자연은 너무 일찍 깨어났고 더위에 속아 겨울이 끝났다고 착각했다. 그 대가가 언제 치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몇 주 후 또는 또다시 추운 기단이 덮칠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생태계가 혼란 속에서 적응하려는 동안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더욱 준비가 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문명은 계절이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가정을 적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인류 기록 역사 전체에 걸쳐 그것이 단순히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바로 떠오르는 예는 전력망이다. 미국의 전기 인프라는 계절별 수요 모델로 관리되고 있다. 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수요가 정점에 달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위한 수요가 정점을 이룬다. 그리고 그 사이인 3월에서 5월까지의 업계 시즌에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정비를 수행하고 발전 설비를 점검 위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며 수요가 낮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력 여유를 줄이고 운영한다. 지금은 1년 중 가장 낮은 수요 시기라고 여겨지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에 걸친 지역에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7월의 무더위 비상 상황에 더 가까운 수준이다. 전력망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 고장이 아니지만 이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 열섬 현상은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그리고 인간 활동의 잔여 열로 인해 도시는 이미 주변 농촌 지역보다 몇 도 더 따뜻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평균보다 30도 높은 기초 이상 현상을 더하면 도시의 증폭 효과는 더 커진다. 도시의 사람들은 농촌 기상 관측소조차 기록하지 않는 온도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철에 주로 가동하는 공공보건 체계는 봄철 모드로 운영되고 있어 냉방센터가 열려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더위로 인한 건강 위기 인식 캠페인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7월에 폭염 때 활성화되는 지역사회 대비책도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수도 시스템도 조용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저수지에서 증발이 증가하고 농업용수 수요가 늘어나며 이미 눈 녹음 속도 증가로 인해 불균형을 겪고 있는 도시 공급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가한다. 온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도로와 철도 인프라도 일반적인 계절 범위 밖에서 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각각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집합적으로 보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더 깊은 문제는 기관 차원의 긴급 관리 프레임워크, 건축 규범, 인프라 설계 기준, 공공보건 메시지 체계 모두가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계절 범위에 대한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조건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신뢰할 수 없는 안내서가 된다. 과거에 존재했던 기후에 대한 기대와 대응 방식을 알려줄 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기후에는 덜 유용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비해 그것은 사실상 지표에 드러난 표면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진정한 원동력은 태평양 깊은 곳에 위치한 시스템의 밑바닥에 있다. 바로 이것이 기후 과학자들의 대화를 멈추게 하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 서부를 강타하는 폭염이 엘니뇨 없이 기록을 깨고 있는 것이다. 이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자면 엘니뇨라고 들었을 때 가끔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지구 전체 대기 순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태평양 적도, 중앙과 동부 표층수의 주기적 온난화 현상이다. 엘니뇨는 폭풍 경로를 바꾸고 몬순 시기를 변화시키며 일부 지역에서 홍수를 일으키고 다른 곳에서는 가뭄을 유발하며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와 겹칠 때 전 세계 기온 기록 중 가장 따뜻한 해들을 반복해서 만들어낸다. 강한 엘니뇨 해에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기대되고 이에 대비한다. 모델들은 이러한 강제력의 추가가 어떻게 표현될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 지금 태평양은 강한 엘니뇨 상태에 있지 않다. 현재는 인습적 또는 일부 해석에서는 전이기, 트랜지셔널 단계로 더 잘 설명된다. 해양 표면은 따뜻하지만 기술적으로 엘니뇨로 간주될 만한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서부 미국에서 기록되고 있는 극심한 더위는 그 강제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는 태평양의 온도 상승에 따른 것이 아니며 지구상 자연적인 기후 진동인 가장 강력한 자연 기후 진동에 도움 없이도 지금 우리가 있는 배경 조건에 상승된 기준선 덕분에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만약 엘니뇨 없이도 대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상 현상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태평양 조건이 단순히 따뜻할 뿐 특히 매우 따뜻하지 않다는 상태에서 강한 엘니뇨를 더하는 것은 단순히 덧셈의 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규모의 강제력과 극한 기상 현상 간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극한 현상은 모델링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더 어렵다. 엘니뇨가 언제 올지, 얼마나 강할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태평양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수치에는 보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열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 지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엘니뇨 선언을 촉진하는 것들은 해수면 상층의 온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바다는 얇은 막이 아니며 깊고 복잡한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따뜻한 표층수와 차가운 심해수 사이의 경계인 열전층 테르모클라인에서는 많은 흥미로운 열 역학이 일어난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감시 부표와 기구들로 수집된 지하 해양 온도 데이터는 적도대의 상당 부분에 걸쳐 태평양 표면 아래에 이상하게 따뜻한 수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을 가두는 댐처럼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고 쌓이고 있으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표면과 접하는 인터페이스에 도달하지 않아 그 위의 대기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다와 대기는 복잡한 지연 피드백을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표면 수온이 올라가면 증발이 더 많아지고 열이 공기와 전달되며 바람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된 바람 패턴은 다시 해양 순환을 재구성하여 엘니뇨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촉진하는 열은 이미 수면 아래에 존재하며 여러 연구 그룹이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수온이 높은 수층이 강한 엘니뇨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시기, 깊이, 분포, 그리고 성층권의 풍향 패턴과 상호작용하는 준영이 진동 쿠아시 바이애니얼 오실레이션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모두 수온이 실제로 표면으로 올라와 대기 변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라져서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는지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해양과 대기의 결합은 지구과학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모델들은 발전했지만 이 특정 질문에 대해 완벽한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덜 불확실한 것은 추세 맥락입니다. 현재 태평양의 기초 온도, 그 수층을 포함한 모든 온도가 계측 기록상 어느 때보다 높으며 어떤 엘니뇨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에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의 극한 기상 현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조건과 쌓이고 있는 것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결합할 때 나오는 시나리오를 과학자들은 조용히 이중 강제 더블 포싱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2015년과 2016년은 당시 기록상 가장 강력했던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입니다. 그 해의 세계 평균 기온은 현대 계측 기록상 전례가 없던 수준에 도달했고 산호초는 전례 없는 백화 현상을 보였으며 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기후 과학자들은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기간의 극한 현상들은 단순히 엘니뇨의 결과만이 아니었으며 이미 상승한 글로벌 온도 기준선 위에 엘니뇨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강제 조건이 결합되어 각기 혼자서는 도달하지 못했을 범위까지 결과를 밀어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흘렀고 글로벌 기준 온도는 2015년보다 더 높아졌으며 태평양도 깊이에서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층 데이터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엘니뇨, 잠재적으로 중요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이중 강제 더블 포싱 시나리오라고 부르며 이는 순환하는 엘니뇨 압력과 배경 온도 상승이라는 구조적 상승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합의 행동은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인 기후에서는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며 이 위에 강제 조건을 쌓아 올릴수록 극한 현상은 더 극단적인 꼬리 구간으로 밀어 올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의 사건이 가장 좋은 역사적 유사점이지만 특정한 이유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의 출발 기준선이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기준선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이 현재 기후 환경에서 비슷한 강도의 엘니뇨가 어떤 결과를 낼지 모델링하려 할 때 그 결과는 정말로 경고처럼 들리지 않도록 전달하기 어려운 범위로 밀려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과학적 신중함이 과도한 결론을 피하려는 것과 공공 메시지에서 과소평가를 유발하는 경향 사이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불확실성은 양쪽 모두에 존재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층의 열이 강한 대기 신호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태평양이 수층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를 실현한다면 현재의 폭염은 일종의 예고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예측하는 능력은 바로 그 예측을 위해 만든 도구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기후과학자가 비공개로 가장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델이 어느 때보다 좋아졌지만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는 것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계절별 기후 예측, 즉 내일의 날씨뿐 아니라 앞으로 3에서 6개월의 기상 특성을 예측하는 것은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전은 초기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대기, 해양 표면, 해양 내부, 육상 표면
눈덮임 등 여러 구성 요소의 정확한 초기 상태를 동시에 파악하고 그것들을 모두 정밀하게 결합된 모델에 입력하여 앞으로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그 출발 상태의 불완전성은 항상 존재하며 측정 네트워크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전체 지구를 무한 해상도로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오차가 커지고 결국 모델 간 차이로 인해 신호를 파악하려던 시도가 묻히게 됩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이 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기후 모델은 과거의 극단적인 꼬리 사건들을 제대로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추세와 평균 온도 및 강수량 변화는 잘 잡아내지만 분포의 꼬리 부분, 대즉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드문 극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현상이 모델이 특정 물리적 과정들을 표현하는 근본적인 한계인지 아니면 해상도와 계산 제약의 산물로서 컴퓨팅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개선될 것인지 또는 둘 다인지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 함의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 사건들은 바로 모델이 예측하는데 가장 신뢰도가 낮은 사건들입니다. 해양 내부 데이터의 격차 역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수천 개의 자율 측정기인 아르고 부표 네트워크는 해양을 떠다니며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데 이들은 수중 해양학을 혁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커버리지는 희박하며 측정은 불규칙적이고 해양과 대기 간의 결합도 역시 문제입니다. 태평양 표층 수온과 대규모 대기 순환 패턴 간의 피드백 관계는 폭풍의 이동 경로나 열이 축적되는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으며 이 결합은 여전히 모델 불확실성의 가장 완고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추세를 볼 수 있고 방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명확히 볼 수 없는 것은 그 충격의 크기와 사건이 아닌 구조적 수준에서 패턴을 이끄는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과학, 해양학, 그리고 조금 더 논란이 되는 분야들이 교차하는 논의에 닿아 있습니다. 왜 극한 기상 현상들이 단순히 더 강렬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되고 특정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며 차단 패턴이 깨기 어려운지 이해하려면 과학을 10년 전만 해도 논란이 되었던 곳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대기역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이끌고 있는 주제입니다. 북극은 지구 어디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닌 관측되고 측정되며 재현된 사실입니다. 북극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는데 이를 북극 증폭 아르틱 암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며 이는 대기의 대규모 구조에 특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언급한 상층 대기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공기 흐름인 제트 기류는 본질적으로 따뜻한 열대와 추운 극지방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형성됩니다. 온도 구배가 급격할수록 제트 기류는 더 빠르고 방향성이 뚜렷해집니다. 구배가 얕아질수록, 즉 북극이 중위도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될 때 제트 기류는 느려지고 큰 파동인 로스비 파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파동은 항상 존재해 왔으며 걱정되는 점은 이것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증폭되고 느려질 때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바로 그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높은 압력의 능선이 일정 기간 지역을 고정시키는 차단 패턴이 형성되어 날씨 시스템이 정상적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차단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사실이며 그 메커니즘, 특히 북극 증폭이 다른 요인들보다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미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날씨 시스템이 도착해서 며칠 머무르고 이동하는 대신 정체되어서 강수량이 고갈되고 기온이 평균 이상으로 더 상승하며 화재 위험, 생태계 교란, 인프라 스트레스와 같은 2차 효과들이 충분히 발전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트 기류는 극한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북극과 중위도 간 온도 구배 변화의 결과라면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흔히 말하는 이상현상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재편성의 징후입니다.
이 재편성은 대부분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 즉 계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절은 단순히 지구의 기울기와 태양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울기는 결국 에너지 분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계절은 특정한 기상 패턴과 함께 정의된 기간으로서 인류 문명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대기, 순환 구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들이 점점 변화하는 방식으로 연구자들이 자신감 있게 문서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점점 더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틀은 때때로 계절 붕괴, 시즈널 콜라앱스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는 아직 정립된 합의가 아닌 연구의 초기 단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전통적인 사계절 모델이 많은 중위도 지역에서 더 압축되고 혼란스러운 두 계절 체제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겨울은 점차 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대신 갑작스러운 여름 같은 조건으로 바뀌며, 가을은 여름 더위에서 갑자기 도래합니다. 인간 농경과 생태계, 건설 일정이 모두 이와 맞춰져 있던 억계 계절, 즉 온화하고 부드러운 전환 기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생물학적 인간적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증거는 관찰적이며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증적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친 온도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겨울에서 여름으로의 점프 이벤트라고 부르는 평균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기온이 최소한의 전이 시간만으로 급변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현재 사건은 바로 그러한 패턴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덴버는 평년 늦겨울 조건에서 시작해 일주일 만에 가장 더운 여름날과 맞먹는 기온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모든 2차적인 영향을 만들어낸다. 혼란스러운 생물학, 준비되지 않은 인프라, 예고 없이 도래하는 화재 조건들, 그리고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히 방해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방해를 위한 조건도 마련한다는 점이다. 더운 기온이 토양을 건조시키고 풍경에서 수분을 고갈시키면 다음 열사태는 단순히 기존 대기 상태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증폭될 준비가 된 지표면 조건까지 함께 유산으로 받게 된다. 미국 서부를 태우고 있는 지속적인 고기압 시스템인 대규모 대기 리딩 현상의 빈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많은 뉴스 보도에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들은 군집화되고 있다.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군집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자주 발생하며 회복 간격이 짧아지는 형태의 군집화이다. 과거의 패턴은 중요한 차단 현상 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비교적 정상적인 순환이 이어지고, 그 후 또 다른 중요한 리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관찰된 추세는 사건들이 시간상 더 밀접하게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순환은 극단적인 리지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온열 축적을 무너뜨리고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비교적 온화한 이동성 구성에는 덜 머물고 있다. 이는 복합적 위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열사태도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대부분의 생물학적, 인간 시스템에는 회복 가능하다. 생태계는 복원력을 갖고 있다. 토양은 비를 맞으며 재수분되고 눈은 겨울 동안 다시 쌓이며 사람들과 공동체는 사건 사이에 적응한다. 회복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스템이 충격을 영구적 손상 없이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사건 사이 간격이 줄어들면 그 회복 시간도 압축되거나 사라진다. 이미 지난 여름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숲은 이번 봄 화재 조건을 견딜 능력이 줄어든다. 지난해 가뭄으로 이미 정상 이하로 내려간 대수층은 이번 해 눈 녹음이 재충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버퍼 역할이 줄어든다. 첫 번째 사건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두 번째 사건이 도래하면 단순히 스트레스를 더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이미 약화된 시스템 위에 또 다른 압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드백 루프는 현실이며 문서화되어 있으며 더 취약한 방향으로 가속화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는 대기권 밖으로까지 확장되는 이야기로 다소 추측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하지만 흥미롭기 때문에 빼놓기 아깝다.
태양은 현재 태양 주기 25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부 기준으로는 초기 예측보다 활동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약 11년 주기의 태양 최대 시기는 현재 또는 매우 가까운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양 활동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한 태양이 지구 상층 대기에 더 많은 총 복사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 활동이 표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진정한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며 여기서 정확성을 기하고 싶다. 현재의 태양 주기와 우리가 논의하는 특정 열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강한 증거는 없다. 과학적 합의는 명확하다. 우리가 관찰하는 이상 현상의 주요 원인은 대기와 해양이다. 열돔, 제트기류의 행동, 배경 온도 상승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구 기후 시스템과 그 내부에서 작용하는 강제력의 산물이다. 하지만 더 추측적이고 진짜 흥미로운 연구 방향은 태양 활동과 상층 대기, 특히 성층권 간의 상호작용이다. 태양 최대기 동안의 자외선 복사 변화가 성층권 내 온도 구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극소용도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제트기류 변동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성층권 난기 현상, 즉 극성층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급격한 온난화 현상은 하강하여 표면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관측 기록상 가장 지속적이었던 한파와 차단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태양 활동과 이러한 현상들 간의 관계는 활발한 연구 분야이며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확실한 인과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나는 이를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기후 시스템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언급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태양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환경이 하층 대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미완성에 가깝다. 이해의 한계에 가까운 과학은 종종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아직 모르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9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적으로 잘 이해된 대기 역학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다음 계절의 전망은 점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최근 기억 속에 어떤 봄과도 달라 보인다. 현재 서부 지역에 집중된 이 더위는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기상 시스템은 영구히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장 지속적인 차단 패턴조차 결국 붕괴되고 이동하며 약화되고 더 큰 규모의 대기 흐름에 결국 항복한다. 이 특정 산맥이 침식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품고 있던 따뜻한 공기는 동쪽으로 퍼지게 되고 중앙 미국은 다음 계절에 맞지 않는 기온과 기상 조건을 목격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예보관들은 이미 이 패턴의 변화 과정을 이와 같은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산맥이 떠나면서 온도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환구역의 전부가 아니다. 거대한 이상 온난 건조 공기 돔이 여전히 로키 산맥 동쪽에 존재하는 차갑고 습한 공기 덩어리와 충돌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 대기 불안정성은 대비해서 발생한다.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건조한 공기와 습한 공기가 만날 때 그 온도와 습도 9배에 잠들어 있던 잠재 에너지가 대류로 방출되어 폭풍이 된다. 대비가 클수록 더 많은 잠재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대류 현상도 더 극단적일 수 있다. 로키 산맥에서 동쪽으로 퍼지는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가져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더위는 심각한 기상 현상, 토네이도 폭발, 큰 우박, 강풍 폭풍의 잠재적 여력학적 가능성을 수입하는 것이다. 이미 4월과 5월에 연중 최고 수준의 심한 날씨 활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례적인 더위와 심한 날씨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와의 겹침은 폭풍 예측 센터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할 변동성 창을 만든다. 그리고 그 창의 가장 위험한 단계는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 4월에서 6월은 대기 과학자들이 미국 중앙과 동부 전역의 조건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기이다. 그 물리학은 간단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캐나다에서 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이 기간 동안 여전히 북부 평원에 내려오고 멕시코만의 습기, 즉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노을 시스템의 연료인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본격적으로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정상적인 해에는 이들 공기 덩어리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지리적 구역에서 충돌하여 강렬하지만 예상 지역과 예상 시기에 발생하며 숙련된 예보관들이 예측하고 전달할 수 있는 강한 기상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듬해 서부 지역이 조기 이상 고온으로 과열된 상태에서 이 공기 덩어리들이 결국 만나는 순간의 열역학적 대비는 평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큰 대비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하며 더 많은 에너지는 더 극단적인 대류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4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이 특별히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복합적인 위험 때문이다. 서부 지역은 가뭄이 확산되고 심화되며 이미 높아진 산불 위험은 기온이 정상 이상으로 유지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 스트레스는 성장 시즌의 중요한 국면에 도달했고 병원과 중서부의 심한 날씨 잠재력은 다른 위험들을 동시에 유발하는 동일한 대기 조건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 이들은 순차적인 위험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위험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려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여러 사건을 대응할 자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예보관들은 이를 중첩된 위험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번 예보 시즌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위험이 겹친 시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폭풍이 닥칠 때는 주목받겠지만 다른 위협은 더 조용히 커지고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상 현상처럼 평소 인지하는 기후 기준선을 흔들지 않는 희귀하고 충격적인 예외로 치부하는 프레임으로 이야기해왔다. 이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우리가 극단적인 기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다.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과거 기록과 비교한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다고 여기며 조건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잘못된 틀이라면 어떨까? 정상으로의 복귀라는 개념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과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더 명확한 질문은 이 사건이 우리가 앞으로 볼 가장 극단적인 것인지 아니면 가장 온화한 극단인지라는 점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돌아보며 안도할 최고점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이상 현상을 측정할 기준점인 새로운 최저선인지이다. 데이터는 그 질문에 편안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 전 세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오랜 기간 이전 기록을 넘어섰으며 해양의 열 함량은 기록 수준에 이르고 있고 북극 해빙 면적은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계속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는 다음 극단적 사건이 출발할 바닥선을 높이는 일방향의 변화, 즉 레친과 같은 변화다. 이번 3월에 깨진 기록들은 오히려 미래 세대가 비교적 온화했던 시기로 회상할 수 있는 시기에 세운 것들일지도 모른다. 역사적 기준점의 상실은 기후변화에 관한 주류 담론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문제다. 인류 문명의 대부분 기간 동안 과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뢰할 만한 지침이었다. 100년의 기상 기록을 참고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을 계획하며 도시를 설계하고 가족을 꾸릴 때 그 범위 내에서 조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과거는 점점 더 현재를 덜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있으며 현재는 점점 더 미래를 덜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으며 태평양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델들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이 감시소나 적도, 태평양의 부표 어딘가에서 지금 바로 어떤 숫자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엘니뇨 이전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한 지구온도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추가 강제력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죠. 이는 만약 엘니뇨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시작하는 시점이 이전의 어떤 엘니뇨와도 달리 출발점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